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은 537페이지. 537페이지가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앞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은 말 그대로 뭐 드리는 거예요? 네, 급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사원 등록을 했죠. 사원 등록을 왜 했냐면 사원 등록해야 월급을 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료 입력하실 거예요? 급여 자료. 여기 있어요.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사원 등록 밑에. 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급여 자료 입력의 핵심은 여기 위에 보시면 수당 공제라고 있어요. 네, 무슨 공제라고 있어요? 수당 공제. 그래서 이 수당 공제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식대 아니면 뭐 자가운전 보조금 아니면 뭐 직책 수당, 가족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기본금 말고 추가로 주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상여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대 보험 같은 거, 뭐 가불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안 걷겠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원래 4개인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첫 번째로 식대. 그래서 식대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리 이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월 10만 원이에요, 현재는. 네. 국회에서 일을 안 하셔서 이거 안 올려줄 것 같아요. 관심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선 다른 쪽에 관심 있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더 오를 거예요. 제일 충격은 요즘에 웬만한 데 가서 김치찌개 시키면 7, 8천 원이 기본이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쌌었는데. 저 예전에 부천에서 일할 때 김치찌개 3천 원짜리 먹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 있긴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별도로 제공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 무료로 줘. 그러면은 요 식대에 돈 받는 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란 얘기예요. 일단 법에서는 음식을 주려면 음식을 제공하려면 제공만 하고 돈만 주려면 뭐만 해라? 돈만 줘라. 근데 둘 다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은 밥 주는 건 비과세예요. 근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걷습니다. 왜냐면 복지가 좋은 회사도 있고 덜 좋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혜택을 다 똑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금액적으로만 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요건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실 때 요때만 되는 거고, 요거는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회사 차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차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 법에서는 본인 차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은 빼주겠다? 20만 원.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시죠? 기름값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참 저도 팔자가 안 좋은 게 기름값 오르니까 왜 이렇게 운전할 일이 또 많이 생겨요. 기름값 적을 때에는 운전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기름값 오르니까 와이프가 툭하면 김포가 있어요. 처갓집이 김포에 있거든요. 꼬맹이도 그 개 보는 재미로 자주 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만 했죠. 다음부터 가면 자고 오라고. 아니면 버스 타고 오든가. 근데 또 문제는 부르면 또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도 있는데 요거는 프로그램 안에 써 있어서 안 해오셔도 돼요. 아까 그 생산직 있었잖아요. 3천만 원.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요건 안 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있어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이것도 월 1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요 3가지. 그리고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후에 쓰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예전에 수업하는데 이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요. 회사에다 문의도 했대요. 왜 우리 회사는 육아수당 안 해주냐고.
이 수당은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니까 육아수당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거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거 해주려면 자녀 관련된 거를 일단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넣어놔야 돼요. 예. 결론은 관리를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있는 회사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요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이 해줘요. 예. 식대하고 뭐요? 자가운전 보조금. 요건 많이 해주는데 요거 해주는 회사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일단 법에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셨죠? 여기 위에 수당공제 좀 눌러주시고요. 537페이지 보세요. 537페이지 보시면 사원 강경님의 2022년 6월분의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6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강경님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며칠이에요? 25일. 그 다음에 6월에 지급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두 월정액. 여기 보세요. 여기 월정액이라고 있어요. 예. 정기라고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달 준다는 얘기예요. 부정기라고 보이세요? 생각나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상여는 부정기가 많아요. 매달 주는 회사보다는 뭐 2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 때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기 그러면 매달 똑같이 나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본급 거기 있나요? 없나요? 예, 있으니까 여예요. 여의 뜻은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로 하면요 이따 프로그램에 안 나와요. 여로 하면 이따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 뜻입니다. 이거는 달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상여금이라는 추석 상여금이나 이런. 그래서 웬만하면 실무에서는 상여를 여로 해놔요. 여로 해놓고 있을 때엔 입력하고 없을 때엔 입력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시험은 쓸 것만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주든 1년에 한 번씩은 나가. 그러면 여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갈 때에는 금액 쓰고 안 나갈 때는 비워놓고. 요건 이제 실무 방식이고 시험은 쓰는 것만 넣는 거예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거 만질 일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시면 신규 회사거나 아니면 새로 뭔가를 쓰지 않는 이상은 세팅은 잡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존에서 회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죠? 없으니까 부. 근데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미 해당 항목의 금액이 뭐가 돼요?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따가 금액을 안 쓰면 돼요. 요거는 못 지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지우는 거는 금액만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차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뭐요? 부. 근데 요것도 안 된대. 그럼 그냥 확인.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없앨라 그랬는데 안 없어진대. 그러면 금액만 안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식을 별도로 뭐 하고 있음? 네, 제공하고 있음. 그러면 부예요. 근데 이것도 부가 안 되죠. 네. 결론은 알바생이 모가치만 늘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작업을 하나만 할게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작업을 하나만 좀 할게요. 이거 나오세요. 이거 실무에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급일자라고 있어요. 무슨 일자요? 네, 누르세요. 이게 뭐냐면 월급 준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얘네를 다 삭제할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삭제를 다 하세요. 삭제 단축키는 F5예요. 여기에 있는 걸 싹 다 지워버리세요.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월급 입력한 게 날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세팅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안 고쳐지던 게 고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지우신 분들은
수당공제 다시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은 아까 뭐였죠? 부였죠. 이제 부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왜 안 됐냐면 프로그램에 금액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네는 삭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월차도 부.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식대도 뭐라고요? 부. 왜 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비과세라고 쓰여 있죠. 근데 거기 지문에 중식을 별도로 뭐하고 있대요? 제공하고 있으면 밥 먹는 거는 비과세고 돈 받는 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부하셨죠? 여기 제일 밑에다 클릭하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일 밑에다 과세 눌러주세요. 과세 누르시고 뭐라고 치세요? 식대.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해야 될 것들은 요 밑에다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식대까지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거기 자가운전 보조금은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내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내교통비는 받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교통비를 안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시내교통비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거기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10만원. 야간근로수당 역.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입력이 안 된 게 출근수당하고 무슨 수당 입력 안 됐죠? 자격증 수당. 그래서 요 밑에다 치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이럴 수 있죠. 어떨 수 있냐면 시험 보러 갔는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비과세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출근수당 치세요. 그 다음에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출근 치세요. 출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를 뭘로 돌려요? 과세로.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왜냐면 비과세는 무조건 여기 그 유형에서 비과세 코드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없네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고 뭐다? 과세다. 요건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자격증 수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럼 일단 뭘로 잡으라고요? 비과세.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그 다음에 유형에서 뭐 누르시라고요? F2. 그 다음에 자격증. 쳤더니 자격증 수당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뭘로 다시 돌려요? 과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요 예, 지금은 상관없어요. 시험 때는. 근데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요것도 이제 맞춰주긴 해야 되는데 시험 때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실무에서도 기본값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대부분 추가되는 것들은 그 월급에 들어가는 것들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거 또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월정액은 다 정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인데 이렇게 부정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그거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정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시험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정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정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되셨죠? 통상임금의 여부는 어떤? 통상임금은 이제 시험에서 요거는 올해 프로그램에 새로 들어왔는데 지문에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라는 문구가 있으면 여기만 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일반적으로 그 돈 받는 거 대부분 다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예. 근데 이거는 올해 들어와 갖고 아직까지 시험에서 그렇게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538페이지 밑에 보시면 6월 공제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공제.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돼요. 있어요? 원래 없어요, 정상인데? 잠시만요. 여기 제일 밑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비 넣으셔야 돼요. 네, 뭐 넣으셔야 돼요? 우리사주 조합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사주 조합비 치세요. 항상 추가 입력은 제일 밑에다 하시는 거예요. 몇 개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에도 여기 밑에 뭐 소득세나 이런 게 나와 그러면은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는 이따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제소득 유형 있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공제소득 유형 뭘로 잡으래요? 그래서 F2. 항상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F2 치세요. 그래서 F2 쳐서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걸로 하시는 거고요. 반응이 없으면 타이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금이요? 기부금. 그러면 요 앞에 번호 자동으로 뜨죠. 그러니까 지금은 틀만 잡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빠르면 요번 주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지긋지긋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도 헷갈려서. 왜냐면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입력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확인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월 달 거 넣을 거냐면 6월 달 거 넣을 거예요. 몇 월 달 거요? 6월. 그래서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사는 25일이 월급날이라 그랬어요. 며칠이요? 25일. 그래서 6월 25일 치시면 요렇게 떠요. 내역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누구냐면은 강경림 씨예요. 누구예요? 강경림 씨.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요 수당 공제만 잘하시면 여기 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급 얼마죠? 250. 그 다음에 자가운전 20. 야간근로 10. 식대 10. 출근 5. 자격증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뭐 보고 입력하시냐면 대부분 회사 급여 지급 대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사주조합비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사주조합비 얼마예요? 2만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야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되도록이시면은 직원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여기 소득세 100%라고 보이세요? 100%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현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80%, 100%, 120%.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직원분들이 이거 아는 순간 누구는 80%로 해주세요. 누구는 120%로 해주세요. 누구는 100%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귀찮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죠. 기자들이 난리친 적이 있었다고. 예, 그때 이제 기자들이 난리 생난리를 치셔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연말정산할 때. 예.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원래 모든 세법은 올해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 바뀐 걸 내년 2월 달에 적용을 해요. 그러면 원래 난리를 칠 거였으면은 작년 1월 달에 난리를 쳐야 돼요. 예, 왜냐면 연말정산할 때는 이미 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나한테 다가와야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생난리도 그런 생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였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이걸 내놨어요. 나중에 이제 하도 난리 치니까 6월 달인가 7월 달쯤에 그래?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정하라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할 거야. 그러면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00%.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는 평소에 더 뜯어가도 돼. 그러면 120%. 나는 평소에 덜 내고 나중에 많이 낼래. 그러면 몇 프로요? 80%. 선택하게끔 버블은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선택사항이에요. 네, 선택사항인데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골치 아파요. 누구는 80%, 누구는 100% 해서 대부분 그냥 이걸로 해요. 기존하고 똑같이. 근데 대부분 이제 뱉어내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서류나 이런 게 좀 미비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네. 네. 아, 상여 나오시면 여기 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요거 다시 누르세요. 수당공제. 수당공제 다시 눌러서 여기 상여가 아마 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부로 바꾸시고 다시 나가시면 없어져요.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왜냐면 좀 급하게 하다 보면 하나 정도 빼먹을 때 있잖아요. 더 넣거나.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도 요거는 그 뜻이에요. 100%, 80%, 120%. 근데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괜히 알려지면 또 누구는 80이네, 누구는 100이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요. 나중에 혜택받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내는 회사도 있어요. 월급에서 소득세 안 떼요. 그런 회사들은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냈어. 그럼 12만 원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2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한 푼도 안 떼어. 그러면 12만 원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12만 원이. 그런 차이지 뭐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많이 돌려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내놓은 것 중에서 돌려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놈의 뉴스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낸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 동안에 12만 원을 냈어. 그러면 환급 최대 금액은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게 준비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밖에 안 내서 그래요. 그래서 환급 뭐 몇백만 원씩 받아. 그러려면은요. 내가 몇백만 원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몇백만 원 돌려받는 거지. 그래서 그 환급의 최대 금액은 내가 낸 금액입니다. 그 이상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냈나? 그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한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 받으시면 거기에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돌려받는 겁니다. 플러스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 내는 것보다는 뭐가 기분은 더 좋아요. 돌려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돌려받았었던 게 한 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낼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낸 적이 있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냥 더 내면 별로예요. 돌려받는 게 낫지. 그 다음에 교재는 543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말정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말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듣고 나면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543페이지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입니다. 여기가 초반엔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할만해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시험이 102번 정도 봤잖아요. 한 2번인가 3번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북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 추세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2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월급도 좀 전에 했었던 급여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랑 묶어버려요. 아니면 연말정산에다가 사원 등록을 넣어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묶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매번 수업할 때 얘기 들어보면 여기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부가세는 하기 싫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가세가 좀 더 복잡해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현금무지라고 있거든요. 현금무지는 입력한 거 아니에요. 네, 현금무지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넣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무지는 넣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종전근무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한 회사에 1년 정도 다니죠. 1년 이상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A라는 회사를 다녔어.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왔어. 이런 분들은 꼭 그분들 입사하시면 이거 물어봐야 돼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요. 올해 다른 회사 다닌 적 있냐 물어본 다음에 다른 회사 다녔다가 그만뒀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갖고 오시라 라고 얘기하면 받아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못 받아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못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업했어. 네. 그럼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세무사 사무실이 어딘지도 내가 알아야 되고, 네.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우고 나왔어. 네. 저 같은 케이스. 그럼 달라고 못하잖아요. 의무는 아니에요.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입력 안 하면 돼요. 네. 이거는 갖다 주시는 분들 것만 입력하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요. 5월 달에 국세청에서 그분한테 우편물이 와요. 당신 신고하라고. 네. 근데 금액이 적으면 아무 연락 없어요. 아무 연락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월급이 적어서 안 빼서 가시려나 보다. 네. 그리고 그런 거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갖고 오면 입력하고 안 갖고 오면 뭐 하면 돼요? 입력 안 하면 돼요. 왜냐면 안 갖고 오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는 종전근무지를.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연말정산. 그래서 꼭 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전 회사 가셔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만 전달만 하면 됩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 사원 황진기 씨의 4번 있죠. 네, 4번이 몇 번이에요? 2103. 그래서 2103 치세요. 그러면 황진기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 눌러주세요. 소득명세. 여기 소득명세가 정근무지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무슨 명세라고 있으세요? 소득명세.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좀 불편하게 바뀌었는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좀 불편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여기 최대화 시키세요. 네, 최대화 시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종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있냐면은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 오기 전에 3군데를 다녔어. 3군데 거 다 갖고 왔어. 그럼 여기에다가 3군데 거 다 넣어야 돼요. 네. 왜냐면 올해 여러 군데 그만뒀다가 우리 회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또 이분이 또 세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모든 회사 걸 다 끊어놨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종전에 보시면 주 하나 상사 치시고 거기 543페이지 밑에 있어요. 종전근무지라고. 거기에다가 주 하나 상사.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생긴 건데요. 여기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부예요. 요거는 이제 종교 관련돼서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 아이고 왜 이래
120 81 1111 6인데 다시는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며칠이요? 30일. 그래서 요분은 다른 회사에서 9개월 다니시다가 우리 회사로 오신 분이죠. 근데 이거를 왜 넣어줘야 되냐면 우리 소득세는 몇 년치 하는 거라고요? 1년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군데 회사를 다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1년 동안에 한 3-4군데 다니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일 빨리 그만뒀었던 데가 열흘 다녔나?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봐도 부적응자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는데 일명 꼰대라 그러죠. 저도 꼰대 짓을 하긴 하지만 꼰대력이 좀 센 회사야. 그러면 싸우고 나왔어요. 열흘치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도망 다니는 걸 추노짓이라고 하잖아요. 5일일 했는데 추노짓 했어. 그럼 그 다음날 전화 와요. 5일치 내놓으라고. 안 주잖아요. 노동부에 바로 신고합니다. 요즘엔 얄짤 없어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내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도망간 놈이 이깁니다. 법이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사장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법적으로 좀 약하긴 한데 추노 대비해서도 그 계약서 쓸 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노짓 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근데 월급 안 주는 건 안 돼요. 월급을 좀 월급이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날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특약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에 어쨌든 MZ 세대들이 좀 약간 개인주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안 먹혀요. CR도 안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알아보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급여 얼마 받으셨대요? 3,500. 그 다음에 상여 얼마 받으셨대요? 70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넣으시고 3,500에 700까지 넣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건강보험료라고 있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뭐냐면 우리 입력해야 되는데 이 칸이 어떤 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나와요. 클릭하시면 뭐 입력하세요, 뭐 입력하세요라고 요 왼쪽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내가 이 줄이 맞나 틀리나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클릭하시고 왼쪽 밑에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여기는 뭐 넣는 란, 여기는 뭐 입력하는 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 거기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에 76만 3,6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76만 3,600원 치시고 763 600. 그 다음에 또 써주셔야 되는 게 장기요양은 61,088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149,500원.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03만 5천원 일단 치세요. 거기 아래쪽에 있어요, 없어요? 금액 있죠? 그거 보시고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일단 답 먼저 넣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소득세에다가 95만 원에 9만 5천 원 일단 넣어주세요. 저 앞에 보십시오. 여기 얼마에 얼마 넣으라고요? 95만 원에 9만 5천 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54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74번에 현금무지라고 보이세요? 교재 543페이지. 현금무지에 120만 원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120만 원 낸 거예요. 얼마 낸 거예요? 120. 그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95만 원이라고 쓰여 있죠.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95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얼마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95만 원. 근데 95만 원만 내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를 냈다? 120만 원 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삼각형 보이세요? 삼각형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삼각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은데 엑셀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가로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잘 쓰진 않아요. 엑셀에도 있어요. 엑셀 그 표시 방법에 보시면 셀 표시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를 가로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가로로 쓰면 이게 가로로 넣은 건지 마이너스로 넣은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능은 있어요.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삼각형 25만 원이 마이너스 25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95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0만 원을 냈네. 그래서 얼마 돌려받았다? 25만 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가에다가 나는 얼마만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95만 원만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얼마 입력하는 거예요? 95.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넘기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 좀 골치 아픈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54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말정산 자료, 본인 황진기 씨. 제일 처음에 보시면 대학원 등록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대학원 등록금. 그래서 연말정산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험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목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보험료 뭐 얼마 뭐 얼마, 교육비 뭐 얼마, 그 다음에 뭐 의료비 어느 쪽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올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안 좋아요. 이름별이. 왜 안 좋냐면 이게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시험은 요게 좋은 겁니다. 항목별로 나오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 얼마, 교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별로 나오면 누구 어디에 뭐뭐뭐뭐 썼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하나씩 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맛보기고요. 다음에 몰아치기 할 때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봐갖고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모르는 걸 하는 거랑. 그래서 거기 황진기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학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보험료는요, 일단 기본적인 거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21살 넘으면 공제 안 돼요. 왜냐면 나이가 몇 세까지 된다 그랬죠? 20살까지.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 소득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엔 네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통일이 돼 버려서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 소득 봐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 상관없고 나머지는 나이는 상관없고 뭐만 안 벌면 된다. 돈만 안 벌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고 처음에 대학원 나왔죠. 네. 초반에는 좀 많이 써드릴 거예요. 대학원이 교육비입니다. 뭐예요? 교육비. 그러면 교육비는 보험료, 의료비 아니죠.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다. 뭐만 보면 된다? 소득만.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돼요. 이렇게 오타가 나냐.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그래서 배우자가 대학원 다니는데 안 돼요. 저희 집이 현재 그 상황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대학원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인이 조금씩 알바 하시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본인 걸로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 그랬잖아요. 직계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다른 교육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돼서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만 가능하다? 장애인 교육비만.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쓴 건 교육비 빼놓고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외국 가서 신용카드 써서 안 돼요. 공제. 외국 가서 아파갖고 병원 가서 안 돼요. 100원도. 그래서 외국은 유일하게 뭐만 돼요? 교육비만. 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학원이나 그런 데는 안 되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돼요. 네. 연수나 그런 건 아마 짧게 가는 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으로 봤을 때 네? 인과교육은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는 것만 외국에서도 된다. 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뭐 단기 어학연수 이런 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될 확률보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근데 어쨌든 외국에서 쓴 건 뭐만 된다고요? 교육비만. 나머지는 안 돼요. 네. 외국 가서 카드 썼어요. 그건 공제에서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교복 파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구나 시에서 맞춰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맞출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복도 대부분 보면 이제 같이 대량 구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공짜로 받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원이에요. 1년에 30만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외부로 나가잖아요. 뭐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 다 합쳐서 1인당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0만원. 그래서 저희 꼬맹이는 아직도 멀었는데 8월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대요. 처음으로. 그리고 벌써부터 긴장하고 계세요. 좋아 죽겠다고. 그 날짜가 벌써 나와갖고 그날만 또 세고 계세요. 이제 어쨌든 1인당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0만원. 그 다음에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비는 되도록이시면 카드로 내세요. 그러면 취약 아동도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근데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내시면 꼭 뭐 받으시고요? 현금 영수증. 예전에는 지로카드 뭐 이런 것들도 됐었는데 지금은 지로카드로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카드 되죠. 이은카드도 어차피 그쪽 현금 영수증하고 그쪽 라인이니까 돼요. 이은카드도. 왜냐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또 거기 지금 보시면 대학원 등록금 1200만 원이죠. 한국장학회 등록금에서 대출액 얼마 받았죠? 네, 500은 안 되는 거예요. 대출 받거나 이런 거. 자기가 낸 것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되는 거예요? 700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구별한 다음에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교육비. 교육비 가셔서 더블 클릭. 이렇게 색깔 들어간 칸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칸이 하나 또 나와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62번에 있어요. 여기 눌러야 나와요. 연말정산 입력.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62번에 뭐라고 있죠? 교육비. 색깔 들어가 있는 건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본인 있죠? 본인에다가 700. 왜냐면 대출액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면 되는 거고 되는 거면은 맞는 칸 찾아서 등록해서 그게 맞으면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떻게 채점이 되냐면은요. 의료비 다 맞으면 몇 점, 교육비 다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비에다 2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넣었어. 그러면 그냥 X예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 점수는 빵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비가 3개를 넣어야 돼. 네, 그래서 3점이 되어 있었어. 2개 넣었어. 2점 이게 아니에요. 네, 그 파트 다 맞으면 부분 점수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보험료까지만 보고 쉴게요.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가 21살이면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보험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분이 나와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그래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면 정보를 많이 안 알려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신 분들은 보험회사 가서 맞추십시오. 근데 계약자분 손 잡고 가야 돼요.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그럼 저희가 그 계약자가 다른 분이에요. 아이가 그 보험이 그럼 만약에 그 계약자가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마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어떤 서류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꿔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뭐냐면 계약자는 말 그대로 뭐 한 사람이에요? 계약한 사람. 그래서 대부분 자녀는 부모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뭐예요? 그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 네. 그래서 대부분 계약자가 부모님, 피보험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자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이거 고쳐놨는데 내가 컸잖아요. 내가 커서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내 거 보험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게 있고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 두 개가 달라서. 그러면 부모님 손잡고 가서 대부분 이제 어머님이 많겠죠. 그래서 손잡고 가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나로 바꿔놔야 돼요. 성인이 되었어요. 되도록이면 성인이 된 다음에 대부분 많이 하겠죠. 미성년자일 때는 보통 저런 케이스. 네, 그렇죠. 이런 케이스죠. 미성년자일 때도 계약자가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봐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커서는 바꿔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도 제 연금보험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내 건지 아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맞춰놔야 내가 뭔가 보험 관련돼서도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변경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거 맞춰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알아봐야 돼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전 이제 성인 돼서 알아본 거라. 저희 계약자가 어머님이신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마 뭐 서류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뭐 사망진단서나 그런 거 떼오라고. 그러면 그거 떼어가셔서
맞춰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으로 바꾸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게 낫죠.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불편해요. 뭔가 알아보려면 안 가르쳐줘요. 이거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한번 연락하셔서 보험회사에서 뭐뭐뭐뭐 갖고 와라 서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했더니 어머님 손잡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하고 가지고 가서 다 바꿔놨죠, 제 이름으로. 그리고 저것도 바꿔놓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 생겼을 때 누가 받을 거냐. 이거 지정도 됩니다. 누가 가져갈 거다. 그리고 일단 기본값은 대부분 다 저걸로 되어 있어요. 상속자로. 상속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줘라.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되잖아요. 뉴스 보면은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데 보험이 이 사람한테 줘라라고 되어 있대. 그런 경우 문제될 때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하고 무슨성 보험 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축성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인 그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장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 관련돼서는 보장성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있어요. 의료비 위에 보시면 60번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험료는 일반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보험료는 장애인란에다. 그래서 일반에다가 얼마만 넣으시면 돼요? 6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얘는 넣어야 돼. 그러면 칸 찾아서 넣고 요건 넣으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넣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